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위원 2명이 12일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연준의 이달 정책회의에 앞서 충분한 자료들이 입수될 것이라며 12월에는 더 많은 자료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시카고에서 행한 연설에서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을 미루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면서도 금리 인상을 이보다 더 앞당겨 실시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내년 미국 원유 생산량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펙은 미국의 생산자들이 유가 하락에 따라 지출을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오펙은 시장의 과잉 공급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이 균형을 찾아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자산담보부 신용재대출 시범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인민은행은 전날 자산담보부 신용재대출 시범 시행 지역을 산둥과 광둥 두 지역에서 상하이, 첸진, 베이징을 포함한 9개성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과 기존의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해 실물 경제를 자극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주택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 기간에 일선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주택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당국의 정책 완화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소비 성수기인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에 전체 소비는 대체로 부진했지만 여가 생활과 관련한 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연휴 기간의 소매 판매 증가율 12.1%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은 전년 대비 36.6%, 박스오피스는 전년 대비 70% 증가하면서 여가 생활 관련 소비가 급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10월 추가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CNBC가 12일 보도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을 더 완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인플레이션 움직임이 예상한 대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번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회의에서 통화정책이 동결된 데 이어 이달 말 회의에서도 추가 완화가 없을 것을 시사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10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그리고 여러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 의원들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지만요. 시장은 이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과 유럽 증시는요.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름폭은 크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다우지수가 0.28%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1%씩 상승했습니다.
자, 스탠리 피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이 유효하기는 했지만요. 이날은 또 콜럼버스 데이로 휴일이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 거래량이 적었고요. 이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요, 지난주에 많이 오른 터라 어제는 혼조세를 보이며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영국은 0.7%, 프랑스는 0.27% 가까이 하락했고요. 독일은 0.2%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쉰 뒤에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마감 상황입니다. 지난주 많이 올랐던 국제유가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 가격은 5%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47달러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도 5.3% 급락하면서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지난주에 유가 급등한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 알아봐야겠죠. 어제 일본 증시는 체육의 날로 시장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는 3.2% 넘게 오르면서 3,3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더해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작용하며 증시가 랠리를 보였는데요. 자, 오중전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인민은행이 양적 완화에 준하는 정책을 또 내놓으면서 정책 기대감에 증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더해서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이 중국 증시 조정이 끝났다라는 발언을 한 건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좋은 랠리를 보인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봐야겠죠. 국내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일단 외국인 매수세에 2020선을 돌파했습니다. 0.1% 오르면서 2021포인트를 기록했네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203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요. 오후에 개인의 매도 물량이 이어지면서 오름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지난주에 잘 올랐던 전차 군단이 조금 주춤했고요. 이 반면에 증권주 그리고 철강 업종이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0.3% 내리면서 673포인트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0선을 돌파할 가운데 계속 그 기세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당히 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는 미국과 유럽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은 소폭 올랐고 유럽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중국은 또 잘 올랐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리뷰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참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봄과 가을은 좋은 계절입니다만 너무 짧게 지나가죠. 이 조석으로는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 옷깃을 좀 여미게 되는 출근하면서 쌀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낮에는 또 20도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1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여러분 참 건강관리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증시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것은 뭐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 그래서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 뿐이라면 그렇죠. 상승과 하락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즐길 줄 아는 투자자가 진정한 투자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행복한 즐거운 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시장 리뷰 한번 해보죠. 자, 전일시장은 전 세계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1월 2일 날
유럽 시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너무나 견고한 이미 예상됐던 그런 조정이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컬럼버스 데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열렸어요. 하지만 채권시장과 정부기관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소강면을 보였죠. 그래서 소강면을 보이면서도 뭔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함으로써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초미의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죠? 만약에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악재일까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이건 오히려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건 호재죠. 왜 그렇습니까?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10월 달은 어렵다. 12월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12월에도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먼저 다우존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올랐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습니까? 최근 2주 동안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제가 이 차트를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1차 저항선이 17,500포인트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우존스를 기준으로. 어제 종가가 17,131포인트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아직도 차기 있죠? 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을 보일 때마다 연속 상승에 따른 과열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이라면 올라올 때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이익 실현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는다면 직전 저점과 쌍바닥, 삼중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폭 조정을 받은 유럽 증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유럽 증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소폭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독일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독일을 제외한 유럽 시장에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연속 상승에 따른 자율적인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로 상승을 한 독일 증시뿐만 아니라 조정을 받은 영국과 프랑스 증시 등 유럽의 증시들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대표주자 독일 증시 한번 보죠. 이미 독일 증시는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유럽 증시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만약에 지난 화요일 6일장이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유럽 증시도 완전한 바닥 탈출 신호로 보셔도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연속적인 상승세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독일도 1차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매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요,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목표치보다 더 상승하고 그 하단의 지지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지지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그 라인보다 한 번 더 뺍니다. 그것이 시장 생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1차 저항선에 놓여져 있는 유럽 증시도 상승할 때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동안 장기 조정에 따른 조정에 따른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1차 저항선에 걸려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전형적인 상승 기조의 모습이다. 그래서 상승시 추격 매수하는 건 부담이지만 조정은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시장 보도록 하죠. 중국 시장도 멋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중국 증시도 완전히 바닥 탈출에 성공한, 이미 제가 지난주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7일 동안 휴장을 보일 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중국 시가 개장을 하면 이건 상승의 가능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해외 증시가 좋았고요.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죠.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중국 증시는요, 다음 주 월요일이 D-Day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 중국 시장,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자, 중국 주시장 어제 장에서 장대 양봉입니다. 국경절 연휴로 마감됐던 지난 목요일 10월 7일장 이후 8일, 9일, 그리고 12일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장에서는 장대 양봉입니다. 3%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1차 저항선 때가 3,700포인트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3,287포인트. 그럼 약 한 250에서 300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있죠? 하루 이틀 상승하면 상승이 다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동안 지리한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바닥 탈출 신호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맺습니다. 근데 자, 이번 주 중국 증시가 상승한다고 치죠.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부담이 됩니다. 중국 증시는 만약에 이번 주가 상승한다면.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오히려 조정의 폭이 작아질 수 있고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해외 증시의 전면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일장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020포인트,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좀 주춤거리면서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되는, 그러니까 소폭 상승, 소폭 하락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러니까 2020포인트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온 것이 아니냐. 국내 시장도 0.1% 강보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치고는 너무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조정하는 그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전인의 시장 동향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늘 아주 자세한 이 증시 리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죠.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번 주 체크 포인트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모두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 1차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조정을 받는 것이냐? 이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 주관이죠. 한번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도했다가 다시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도 되느냐 그 분기점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체크 포인트 살펴드리죠. 먼저 이번 주는 실적 어닝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오늘이죠. 미국 시간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3일이면은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입니다. 13일에는 자,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어닝 시장이 있었는데 이 금융주들의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는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제조업의 대표주자 인텔, 존슨앤존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어떻게 발표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중국 시장이 열리죠. 중국 시장이 열리는데 이 오늘 중국의 9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중국이 그동안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느냐가 이 수출입 지표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만약에 수출입 동향이 안 좋게 나온다. 그죠? 여전히 중국 경기가 연착륙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아직까지 경기가 바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증시에는 악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일 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경기가 회복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표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발표가 될 경우에는 증시 부양책이 아주 전격적인 증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죠. 제가 앞서서 중국 증시 이번 주 상승한다면 다음 주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는 시장이다. 앞에 차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상승을 보일 경우에는 그렇죠.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3,700포인트라는 1차 저항선입니다. 근데 그 상승할수록 저항선에 근접하죠. 그런데 19일 날 증시 부양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조정의 폭은 어떻습니까?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자, 수출입동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히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겠죠.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연 수출입 동향 체크. 자, 그리고 14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실적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5일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발표되고요.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죠. 미국도. 언제? 15일 날 PPI, CPI, 그렇죠?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신뢰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이 미국의 PPI와 CPI에 따라서 그 27일과 28일 날 FOMC 회의가 열립니다. FOMC 회의 직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이 PPI와 CPI, 특히 CP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번 달 말 10월 27일, 28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과연 10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거냐, 아니 12월 달에 할 거냐, 아니면 올해를 넘길 거냐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5일 날은 기업 실적보다도 이 PPI와 CPI 실적 발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E의 실적이 발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 28일 날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특히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과 미국의 두 가지 경제지표 중요한 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후에 있을 FOMC 회의 이전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나오는 지표 결과 계속 관심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 증시에 대한 좀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냐일 겁니다. 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중요한 말씀인데 이미 투자 전략은 지난주가 저는 관건했다고 봅니다. 특히 10월 6일 지난 화요일장 유럽 증시 동향 여부 그리고 10월 8일 날 중국 시장이 연휴 이후에 어떻게 개장하느냐가 중요하다. 양봉으로 개장해 준다면 아주 긍정적이다는 말씀드렸는데 10월 6일 유럽 증시도 10월 6일 날 양봉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개장 첫날, 연휴 이후 개장 첫날 10월 8일 날 양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증시 좀 긍정적인 모습이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죠.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지난 8월달 결국은 바닥이었죠. 그죠? 8월달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공포감을 준 것은 어때요? 상승을 위한 전조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월 2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1800포인트까지 근접했다가 종가는 1829포인트 끝났죠. 어쨌든 1800포인트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 공포감이 휩싸일 때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그렇죠? 9월 한 달 내내 상승했고요. 10월 달도 상승 중입니다. 10월도 아직 월봉으로 보면요. 끝나지 않았죠. 10월이. 근데 저는요. 10월 달로 월봉상으로 본다면은 10월에 시작했던 시초가 10월 1일 목요일 날 1963포인트로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 말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10월 달도 양봉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2050포인트부터 저항선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2100포인트까지. 그러면 어제 정고가 2021입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이. 그럼 여기서 30포인트 이상만 상승한다면 이제 저항선대에 근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신 어때? 충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죠? 특히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시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떡하라? 네, 한번 줬다 다시 매수하는, 한번 매도했다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겠고, 이것이 불가능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좀 참을 필요가 있죠. 추세가 이제 완전 상승이니까. 그리고 매수는 어때요?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이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어가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업종도 궁금한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 지난 9월 말 10월 초부터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증시가 저는 살아날 것이다는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렸다시피 증시가 살아난다면 가장 수혜주금은 증권주죠. 어제장에 증권주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스가 3%에서 5% 이상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증권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권주 어떤 증권에 관심 갖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업종이 같이 갑니다. 증권업종 특성상. 근데 대표적으로 M&A 가능성이 있는 대우증권 대표주자죠.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깠던 대형증권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무리 없고요. 그리고 탄력이 좋은 중소형증권사에서 SK증권, 유한타증권, 키움증권, 이런 종목군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어제장의 특이점이 뭐냐면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철강주들이 강한 반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재재 가격 하락으로 급락을 보였던 원재재 관련주,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나 풍산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조선주에 이어서 이제 철강주마저도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직 실적은 이들 종목들은 실적 회복이 없어요. 올해는 어려울 것입니다. 빨리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대례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증시는 미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가격적인 메리트만으로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종목이 본격적으로 주저주 부각은 아직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던 여전히 실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바닥 탈출 신호의 가능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을 지금부터 사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에는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대형 중에서 이미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관련주, 특히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내수 진작을 올 연말 4분기 최고 이슈로 잡았죠. 그래서 유통이나 바이오 같은 내수주들 역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금주도 여전히 상승시 추경 매수는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전략과 리뷰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준 남자 애병군 멘토입니다. 목소리 많이 돌아왔죠, 그죠? 어제는 진짜 거의 쇳소리였는데 오늘 많이 돌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덕에 그래도 하루 동안 목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먼저 걸려버렸습니다. 자, 환절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여전히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신문 읽어주면 다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신문의 주요 내용들이 뭐다 이 얘기 들으면서 결국은 드론 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빅데이터 시장,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전일 퍼스텍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장, 더존 비전도 강하게 올랐고, 알티캐스트가 조금 시가는 좀 높게 출발했는데 결국은 또 밀려 내려왔죠. 알티캐스트가 아직 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올리기에는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데 매물 소화대 구간을 좀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미래 펼쳐질 산업, 그리고 그런 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짚어드려도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산업, 바로 어디에서 살펴봐야 될까요? 신문이라는 팩트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신부터 잠깐 보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델 첫 번째 기사가, 머리 기사가 델이에요. 델 will acquire EMC. 이 EMC라는 회사가 뭐냐면 스토리지 저장 장치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MC라는 회사를 6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이게 하나로 지금 어마한 76조 정도 되는, 76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를 어마어마한 금액에 인수를 했어요. 왜 인수를 했을까요? 왜 델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왜
왜 저장장치 회사를 왜 인수를 했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델이 인수했다는 사실은 팩트고요. 이걸 왜 인수했느냐는 주가에 우리가 앞으로 향방, 즉 그들이 어떤 사업 쪽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겠죠. 왜 인수했을까요? 빅데이터 시장이죠. 그들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를 팔아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뭐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그렇죠. WPC,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에 밀리기 시작했습니까? 스마트폰에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용 PC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PC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용 안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새 그 커피숍들 많죠, 그죠? 그런 이제 커피숍들 가보면 전부 다 애플 노트북 꺼내놓고 전부 노트북 꺼내놓고 뭘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검색을 하는 건지 진짜 과제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컴퓨터를 꺼내놓고 있어요. 그 개인용 PC, 즉 퍼스널 컴퓨터 중에서도 이제 휴대용이 간단한 그런 이제 WPC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델은 자 이런 이제 미래 산업들을 봤을 때는 빅데이터 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쪼그라든 이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빅데이터 시장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빅데이터 시장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 산업일 수밖에 없고 그 미래 산업은 결국은 앞으로 활짝 개화할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여전히 도전비죠. 특히 알티캐스터 가격적 메리트까지 넘칩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인터넷 은행,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IB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아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이 앵커스 디턴이라는 교수가, 미국 프린스턴 대 교수가 받았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를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 교수의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늙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이 앵커스 디턴은 영국 에든버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참 동안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 왔는데 이 사람의 주요 얘기는 뭐냐면 성장을 통해야만 빈곤이 탈출이 가능하다. 부유세로는 불평등 해결 못한다. 즉 뭐냐 하면 규제로는 불평등을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 부유세, 부유한 층의 소비를 막아서는 그 부유세를 부과해서 그 소비를 자꾸 막아서는 불평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끊기 위해서는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중국도요, 규제, 그러니까 성장의 안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규제라는 것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장을 이어나가야 되겠다고 다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경제학자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통해야만 결국은 이 빈민층의 어떤 부분들을 해서 그들의 소비, 즉 부유층의 소비를 통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거시경제학적 측면, 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분은 철저하게 거시경제학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소비자 행동의 분석을 통한 AIDS, AIDS가 아니고요, AIDS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빈곤 측정 방식을 고안해서
개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의 얘기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은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을 자꾸 고려해갖고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면 이것은 결국은 뒤로 후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결국 뭐냐면 미국은 성장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더더욱 불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의 얘기가 결국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지속적 성장세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정부 개입이나 중앙은행의 개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장을 하지 않고 규제를 통해서 안정을 시킨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어떤 그런 단계에서 보면 지금 경기는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명품들은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개별 소비세를 인해서 지금 외제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일반인 서민층들은 쓸 돈이 개별 소비세로 과연 우리는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즉 국민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들의 돈을 많이 써서 이들이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경제학자가 꼭 꼬집어서 마치 우리나라 얘기를 하듯이 콕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제가 수익을 말할 시간에 드렸던 이 개별 소비세 인하의 이유, 숨겨져 있던 돈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큰 돈들, 즉 큰 자금들이 풀려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제차를 사고 그 개별 소비세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가품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풀리고 있죠. 여기에 경기 부양책을 제대로 쏟아부을 시점은 바로 내년 초순부터 봄까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점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훈풍에도 수출주 공매도 여전하다. 자, 분명히요, SK 하이닉스를 빠뜨릴 때는요, 삼성전자를 빠뜨릴 때도요, 자, D램 가격이 떨어져서 그들의 실적이 우려된다. 3분기 실적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락에 공매도를 쳤죠. 그런데 그게 기관들이었고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사모하다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진짜 실적을 딱 까보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SK 하이닉스도 지금 추정 예상치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딱 까보니까 또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던 기관들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제 유진투자증권이니까 참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이제 3분기 실적이 그래 우려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또 4분기 실적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매도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고 한다면 참 그들은 악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고서를 그렇게 쓰면서 기관들은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거 어디 가면 사기예요. 그렇죠? 어디 누군가한테는 이걸 진짜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사들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웃깁니다. 그런데 웃겨도 어쩌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 있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급등을 했었죠. 그죠?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진 거예요. 실적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겁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따라잡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고자 하는 누군가의 보고서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것은 개인 물량이라는 얘기죠. 손절하고 있는 것도 개인 물량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속으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서울경제TV가 있잖아요.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장기 포지션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해안들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고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IT가 못 살아 돌아오면 우리나라 정치가 살아 돌아오면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성실함으로,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이 자원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IT 쪽에서 꽃을 피웠고 그로 인해서 IT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자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기관들이 들고 나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실적이 좋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면세점. 15일 면세점 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 4대 쟁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출 기준 수수료 얼마나 오를까? 최고가 입찰 방식 사업자 선정 하나, 추가 진입 제한으로 독과점 개선 하나, 신규 설립 요건 완화한 주요 내용은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결국 면세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왜 중소기업들이, 왜 이렇게 면세점 쪽에 가려고 계속 저거들끼리 계속 지금 신문에서 나오고 할까요? 자, 이 내용은 여기 밑에 기사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나옵니다. 자,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신라 등 면세점 사업자들이 올린 매출이요 8조 3천억입니다. 근데 납부한 수수료는 4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8조를 벌었어요. 그죠? 8조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근데 수수료 40억 내락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누가 안 하겠습니까? 누가 안 할까요? 과연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시작하면 누가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개인들이라도 하겠죠. 누구나 눈독 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 좋잖아요. 많이 벌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면세점 사업자 쪽으로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쪽은요 더더욱이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지나갈 때마다 중국인 목소리도 계속 들립니다. 여러분 시내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명동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종로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계속 중국인 소리들이 뒤로 계속 들립니다. 시끄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들립니다. 그들은 소비를 할 때도요 대륙성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쭉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비도 좀 대형으로, 그리고 그들의 소비 씀씀이가 더 커졌습니다. 1인당 소비 씀씀이가 더 커졌어요. 이거는 결국은 면세 사업 쪽으로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이 자꾸 그쪽으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면세 사업자를 따낸 거 이런 쪽이 결국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달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현대페인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펼쳐질 사업 쪽으로 보면 이 SK 쪽도, SK 네트워크스 쪽도 이제 면세점 사업자 쪽으로 확실하게 뭔가를 붙여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회사가 뭔가 하나씩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에 날개들을 하나씩 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삼성 따라잡자. 야, 마이크론이 삼성을 따라잡자고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이 1위가 삼성전자예요. 37.9%입니다. 그 다음 SK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마이크론이 3위로 쭉 밀려버렸어요. 이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빠진 겁니다. 실적이 감소한 거고요. 그들이 따라잡혀서 감소가 된 것이지, 그들이 D램 가격의 단순한 하락으로 이만큼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미국은 제가 어떻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반도체, 즉 실리콘밸리 쪽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한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들은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은요, 절대 내줄 수 없는 산업 쪽으로 꼽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의 두 업체한테 밀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쭉 밀려 내려오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를 살리자는 운동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컴퓨터의 어떤 포화 상태에 와 있기 시작했고, 새로운 컴퓨터 시장, 바로 이 중국과 인도가 펼쳐지면서 신흥국가인 아시아 쪽에서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만큼 고속 성장을 하게 된 배경 원인도 결국은 중국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즉, 삼성전자는 특히 지금 스마트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 또 매출 비중이 반도체 쪽이 확 늘어나 버렸죠. 그죠? 스마트폰 쪽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화웨이나 지금 샤오미 쪽으로도 침해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쪽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려하실 이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는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도 투자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한국의 투자 매력도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순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50포인트 이상까지는 우리가 한번 부전히 가보자고요.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위로 올라왔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저녁에 8시에요 온라인 공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을 온라인 쪽에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알찬 공개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저녁 8시에 시간 있으시면 꼭 좀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병군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전강 후약의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장중에 203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요. 다시 좀 오름폭이 둔화가 됐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코스피가 힘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시장 포인트 짚어주시고 종목 소개까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글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지수적인 부분들, 지수 정강 후약에 대해서 패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종목들,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지수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지수 상승하게 되더라도 따라잡지 말고, 한번 쉬어가는 흐름들,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어제 이제 정확하게 지수 정강 후약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연일 나와주게 되면서, 어제 상승할 때 따라잡으신 분들은 또 한 번, 물려버리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구간 크게 슈팅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12월 금리 인상론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증시 최근에 미적거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런 상황들. 자,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의 시점 9월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일치가 좀 되면서 지수 또한 2020포인트 이상권역에서는 일단은 포트 1차 재편성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것에 대한 부분들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 좀 드리지만은 현재 1800포인트 중반대에서 매수하셔서 현재 수익 중이신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한번 챙기고 포트 재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 굳이 매수에 들어가서 수급적으로 심리적으로 꼬여버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지수 먼저 체크하고 종목별 대응하시는 전략 지속적으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좀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61선의 코스닥 지수 우하향적인 부분들. 자, 결국에 이제 우하향 이렇게 저항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조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내지 실망 매물이 현재 구간부터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괜히 날리지 말고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해서 어제 시장 관망 포지션을 좀 주문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멀리서 시장을 좀 내다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물고기를 잡는 어떤 그런 선장이다라고 했을 때, 자, 바다에 금을 투척하러 나갔다라고 치면은 선장은 멀리서 전략을 짜서 선원들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선원이 조타시를 얻고 선장이 조타시를 얻고 선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배 앞머리에서 지시를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배는 물고기도 못 잡고 곧 침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만큼 현재 시장 바로 앞에서 내다보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서 내려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현재 수익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사시는 전략 지속적으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제 NH엔터하고 에스테파마 어제 한 6%, 4% 정도 급락이 좀 나왔었네요. 어제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기관들 손절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좀 고소한, 그런 상황이 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날리시는 경우가 좀 다반사인데, 이럴 때 보면은 정말 우리 상한가 팩토리의 위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상승하는 종목들 이외에 바닥권에서 잡아주는 종목군들은 여유를 가지고 매수해 나가야 되는 그런 10월달이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셔서 좋은 종목 꾸준히 매집의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닥주 서서히 좀 매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호재가 조금씩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직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종목은 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게임주가 되겠죠. 위메이드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 놓친 이후에 바로 더블을 가버려서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종목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오랫동안 관심주 상단에 관종을 좀 하고 있다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호재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실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자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사실상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게임주들의 성수기가 되겠죠. 겨울방학 때까지 흑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이 이제 위메이드에 대한 업종 턴어라운드로서 주가 재평가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농후하기 때문에 주가 7만원대부터 35,000원까지 4만원 초반까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열혈전기라는 게임과 소울앤스톤, 소울앤스톤이라는 신작 게임에 대한 중국 반응이 상당히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 그 게임 사이트, 순위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좀 관종을 좀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게임주들, 애니팡이나 게임만 잘 만들면은, 추가 비용 없이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주들인데, 어느 정도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 서서히 흥행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짧은 지식으로나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작 이슈. 자, 그리고 세 번째 재료, 역시나 자사주 매집이 되겠습니다. 70억 정도, 10월 달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되면서 회사 CEO와 그만큼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좋은 포지션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다음 카카오 지분을 한 4%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음 카카오, 최근에 좀 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연말에 인터넷은행 입찰에 대해서 다음 카카오가 좋은 결과가 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위메이드 그만큼 지분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여러 가지 호재로서 줄줄이 대기 중인 그런 상황에서, 자, 시장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그만큼 여러 가지로 여유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좀 넘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45,000원대, 45,000원 이하 구간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서서히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매집만 잘 하신다고 했을 때는 겨울 방학 시즌까지 돈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5만원 이상권역까지 목표가 좀 잡으시고 스트롱 바이 관점 주문 드리면서 오늘장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스텍 판말에 적게 잘 매도한 이후에 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로운 종목 위메이드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샘플러스 이득고 멘토와 함께 앞으로 새 종목 대응 전략까지 잘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경제TV가 개국 7주년을 맞아서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번 주죠.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자, 시장 전망과 종목 이야기를 다루는 증권 강연회는 물론이고요. 보험과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실전 재테크 노하우 얻어가실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